자, 이제 민법 총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태아 권리 능력,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 뭐 거의 이제 미성년자겠죠. 미성년자랑 그다음에 뭐 한정치산자, 요즘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이제 안 하는데 요쪽 부분은 그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엄청 어렵지는 않지 않나요? 예.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막 엄청난 원리가 있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어려워했던 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혹시 만약에 뭐 이 부분도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하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 다시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올릴게요. 자, 그 민법 총칙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법률 행위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즉, 뭐야, 법률 행위는 이제 우리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 행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 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그 헬스장에 들어가서 차 타고 이제 헬스장 가는 경우도 있겠죠. 집이 이제 시골이면 그러면은 헬스장 그 제 차를 이제 보관해주는 그 차 관리하는, 차가 아니라 그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랑도 이제 계약이 나도 모르게 맺어진 거고, 그 다음에 헬스장 그 사장님이랑도 이제 계약이 된 거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계약을 뭐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든지 간에 엄청나게 많은 계약을 이제 맺고 살아가고, 뭐 계약이 아니더라도 이제 권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계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법률행위는 그래서 뭐냐, 계약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 법률 행위의 해석. 그리고 뭐 취소,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다음 대리, 무효, 취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비진이 뭐 이런 것도 이렇고. 그거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의사 표시와 관련하는 것인데요. 그 법률 행위를 이제 이루는 것 중에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제 의사 표시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냥 이제 뭐 청약, 승낙, 취소, 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 계약을 구성하거나 계약을 없애거나 계약을 이제 골로 몰고 가거나 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해지도 사실은 청약 승낙은 뭐 팔래? 그래 살게. 그다음에 야, 니 나 속였네. 이거 원래 5천만 원인데 왜 1억으로 뻥치했어? 나 이거 취소해야 되겠어. 취소. 그다음에 우리 해제하자. 아니면은 뭐 나 법정 해지권 행사할래. 우리 왜 애초에 그 계약이랑 다르잖아. 해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해서 여론 의사 표시를 해서 요런 청약, 승낙, 취소, 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 효과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취소랑 무효는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계약 맺고서 뭐 상대방이 이제 뭐 사기꾼 같아 보여. 그래서 바로 나 이거 그냥 계약 안 할래요, 취소합니다라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그 민법에 그 규정에 그 있는 그 규정에 따라야 취소가 되는 거지. 내가 취소할래요 이런다고 해서 계약이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 계약했는데 내가 6개월 계약했는데 뭐 저 이번 뭐 3개월 동안 3번밖에 안 갔어요. 그럼 저 진짜 안 갈 것 같으니까 3개월 나머지는 그냥 뭐 취소할래요라고 내가 취소할게요라는 그런 워딩을 써서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헬스장 사장이 좀 뭐 자기도 뭐 3번밖에 안 하는데 3달치 이제 3달치 이미 돈 빼간 거 좀 미안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네, 그럼 뭐 나머지 이제 3달이 있는 거죠. 6개월 끝났으니까 그거는 이제 취소해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다 해도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두 사람의 취소할게요. 3개월 취소할게요. 그다음에 헬스장 사장님이 그 취소해 드릴게요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정확한 법률 용어를 써서 취소할게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쓰이는 용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취소할게요. 그다음에 취소해 드릴게요라는 그거를 엄밀하게 그 민법적인 그 용어로 끌고 오면은 그 민법에서의 취소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사장님 취소해 준다면 뭐 그래 취소할게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민법상 취소는 아니다. 그냥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꼭 뭔가를 할 때 뭐 우리 내고 해주세요. 뭐 당근마켓에서 거래할 때 뭐 내고 해주세요. 뭐 그럼 뭐 내고 해드릴게요.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 계약의 변경이잖아요. 계약의 변경인데 우리 당근마켓에서 뭐 태블릿 사는 데 있어서 뭐 내고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대신에 문고리 하는 대신에 5만 원 깎아드릴게요. 뭐 이렇게 내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계약의 뭐라고 그러죠? 계약의 변경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계약의 변경이라는 그 뭔가 막 뭐 이렇게 반발감을 들게 만들죠. 그 용어를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내고 해드립니다. 딱 이 말 쓰면 되는데 뭐 민법의 몇 조 규정에 의해서 뭐 계약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안 판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일상적인 그런 용어로 이제 법률 용어를 쓰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취소하는 거랑 뭐 내고 하는 거랑 민법에서 엄밀히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그 취소와 무효는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그거를 혼동하진 않겠죠? 민법 총칙을 이제 공부하시는 이상.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의사표시는 뭐 취소 무효 뭐 각종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 취소 마음대로 못 한다고 했죠. 무효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고 법정 뭐 합의 해제는 당사자만 합의하면 되는데 법정 해제 이것도 그 요건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 요건이 맞는 경우에만 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뭐 다시 돌려줄 거 돌려주고 받은 돈 돌려주고 그다음에 뭐 등기도 다시 말소해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률 행위의 해석은 왜 또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음, 이게 이제 다 이게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똑같은 문구를 보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 법률행위 해석, 뭐 이래가지고 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런 거를 그냥 교과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강의 자료를 만들기 훨씬 쉬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예로 들으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뭐 이런 걸 또 써봤어요. 자, 일단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뭐 자연적에서 규범적 보충적 해서 이거는 이제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은 일단 이게 계약 사항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당근마켓에서 그 거래한다고 해도 그거는 매매 계약이죠. 당사자들끼리 그 이제 저는 이 뭐야 저는 이 시계를 60만 원 뭐 이런 걸 이제 그 이런 살 돈도 없고 이런 걸 이제 사지 않지만 제가 이제 시계 이런 거 살라고 이제 쳐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 6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봤어요. 아무튼 당근에서 이제 제 입장에선 당근가로 이제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초고가 명품 시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 매매 계약이죠. 시계에 대한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당사자들이 이제 도 송금할게요. 당근 페이 주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 입금해 주세요라고 입금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뭐 문고리로 뭐 갖다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은 뭐 집 앞에 놔뒀으니까 찾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품을 수령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 근데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이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당근마켓에서 제가 이제 시계를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파는 사람이 60만 원으로 이제 60만 원으로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품 설명란에 뭐 제가 뭐
프랑스 여행하면서 뭐 거기 뭐 마트에서 산 거고요. 뭐 보증 뭐 계약서도 보증 계약서가 아니라 그 물품 보증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언제까지 하면 AS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뭐 그것도 있고요. 뭐 정품 인증서도 있어요. 뭐 착용한 지는 실제로 2년이 지났네요라고만 이제 써놨어요. 아,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뭐 지금 배터리는 새로 가셔야 될게요라는 그 문구를 안 쓴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산지 오래됐고 착용한 지는 2년이 됐어요라고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자, 여러 개의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음, 어, 착용한 지 2년 지났어? 아, 그러면은 배터리 갈 때 됐겠다. 뭐 배터리가 죽어서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 착용한 지 2년 지났지만 지금 지금 시계 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제대로 그 배터리까지 있어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두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뭐 결국 이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판매자랑 구매자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매계약의 당사죠. 매매계들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으면은 민법은 뭐예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해서 뭐야, 민법의 대원칙이 그 헌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권을 자유권은 뭐예요? 우리가 내 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내가 그 경제력이 갖춰지면은 명품 시계도 60만 원짜리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헌법상 권리이면서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뭐냐? 사적 자치의 원칙. 그것도 이제 헌법에서 기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민사소송법적인 얘긴데,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둘 다 이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원고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피고는 지금 나 홀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근데 피고는 이제 나 홀로 소송을 하는데 법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본인이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판사님랑 얘기하고 뭐 서면 써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판사님이 이 사람 변호사도 없네? 뭐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막 힌트를 줍니다. 피고 그러면은 뭐 이거 입증하려면 이거 입증이 제대로 안 됐어요.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 매매계약서 내세요. 아니면 뭐뭐뭐 내세요. 무슨 서류 내세요. 그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럼 반칙이에요, 반칙. 그리고 그럼 뭐예요? 그 민사소송법에서도 그 판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사 소송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홀로 그 힘들게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판사님이 그 뭐야, 힌트도 주고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게 더 우선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그건 맞는 것인데 우리 민사법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 어떤 근간은 사적 자치, 즉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자유와 거래 자유 이런 걸 이제 최대한 보장한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자, 그거를 이제 민사 소송에서 그 이제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그 분한테 이제 대입을 해 보면은 그분이 물론 지금 변호사가 없어서 조금 이제 뭐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지금 네? 뭐라고요? 막 못 저는 이제 법원에서 그 구경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판사님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요? 안 들려요. 막 이러면서,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래서 판사님이 막 속으로 막 엄청 답답해하는 게 이제 저는 막 보여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지금 판사님이 이제 지금 원고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 뭐 이거 반박 서면 낼 거예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피고는 이제 잘 못 알아들어요. 판사님이 하는 말을. 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 피고의 그거 변호사 지금 강제주의예요, 아니에요? 변호사 강제주의 아니죠. 그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변호사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선택할 선임할지 말지 여부도 당사자의 의사에 달린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선임 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너에게 최대한의 그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너가 선임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너가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어떤 그거에 따른 그 결과도 너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또 근간이고, 만약에 그러면은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그 다 이렇게 막 다 알려주고 이런 증거를 갖고 오세요. 저런 증거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판사님이라는 분은 그 법률적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시죠? 판사님이라는 분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당사자들이 싸우는 거를 보고 그 싸움의 결과를 판단하는 분이지 한쪽을 도와주는 법률 그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한테 이제 판사님 법률 자문을 해주시고 있는 것은 어때요? 그 공정성의 원칙에서도 이제 맞지 않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그 민소법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판사님이 그렇게 뭐 힌트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에?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제 우리 민법과 민소법의 그 근간이 무엇인가? 그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가치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변론주의 뭐 원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저는 변호사니까 제가 이제 법원에 가면은 이제 저를 누군가가 이제 의뢰인이 저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원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 안 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판사님들이 이제 좀 변론주의를 막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힌트를 주세요. 실제로 뭐랄까 변호사 선임 안 한 분한테 지금 뭐 이런 부분이 뭐 입증이 안 됐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하면서 막 힌트를 다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판사님이 상대방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서 막 판사님 그거는 변론주의 위반 아닙니까?라고 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동료 이제 변호사한테 막 내 실제로 이제 어디 변론 갔는데 뭐 그런 거 다 얘기해주면 변론주의 위반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원래 뭐 그거 뭐 어떻게 해? 뭐 판사님의 그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상으로는 판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그 뭐 변론주의 위반을 뭐 해서 뭐 판결이 뭐 잘못됐네 뭐 이렇게 하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라고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그냥 받아들이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처음 신입 변호사 때는 나는 민소법에서 그 변론주의 엄청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판사님이 더 지켜야 되나 안 지키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당근마켓에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1번을 설명하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자연적 해석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똑같이 의사가 합치되잖아요. 그러면은 민법에서는 그 합의, 이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사는 사람이 알아서 밭들이 갈겠지. 이거는 이 매매계약 당사자 두 사람, 이 사람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 산지 오래됐고 2년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당사자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상황 끝입니다. 게임 오버. 왜냐? 그 이제 뭐랄까요? 어, 어, 민법에서는 합의가 제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면은 뭐든지 특칙이라는 게 있고 특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당사자들이 원해서 그렇게 특약으로 넣은 거고 특칙으로 넣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제 민법에서는 합의가 장땡이다. 근데 이제 뭐예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둘 다 이렇게 해서 과일같이 하고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합치가 됐다는 거지.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뭐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일종의 합이죠. 그러면은 이게 최우선이다. 이걸 이제 자연적 해석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 자, 지금 맨 처음에 이거 판매자가 쓴 거죠? 이 착용할 상품 설명에 대해서 판매자가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그 의사 표시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뭐예요? 지났어요. 라고 글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구매자죠. 당근하는 사람. 자, 잠시만요. 도구에 있는데. 프랜스 실행. 자. 근데 이제 구매자는 이렇게 쓰면서 착용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이거 당연히 그 뭐예요? 아니죠. 자, 구매자 입장에서 차량 2년이 지났어? 그럼 배터리 당연히 없는 거겠지. 이 사람이 이제 갈아서 판다는 의미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판매자는 내가 분명히 착용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상대방이 이거는 그 배터리는 지가 알아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라고 했다면은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얘네들이 의사 합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배터리 서로 누구 돈으로 배터리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사 합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상황은 얘는 당근에서 살려는 사람은 이제 판매자가 갈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판매자는 이 60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 구매자가 그 지 돈으로 이제 추가로 갈궜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합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자, 상품 설명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문구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냐? 자, 판매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제가 이렇게 쓴 거는요, 쓴 거의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지 오래됐기 때문에 산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더욱이 착용한 지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는 지금 그 다 돼서 없고요. 지금 띡똑띡똑 돌아가지가 않고요. 전 당연히 구매자가 사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라고 판매자가 이제 자기의 속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판사님이 이거 속내를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속내 절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글의 표시자의 그 어떤 의도라든지 속내를 고려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자연적 해석이 우선이지만 이게 이제 불발이 돼서 이런 상태까지 됐다고 하면은 이제 판사님은 어떻게 돼야 되냐? 딱 요 문구만을 보고, 자, 이 문구를 봤을 때, 그 뭐죠? 이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이제 구매자죠. 자, 구매자가 이제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은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할까라고 이제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산지 오래됐고 착용한 지는 2년이 지났어요라고 하면은 그 판사님이 이제 생각이 여기서도 다를 수가 있겠죠. 판사님이 어떻게 그 통상적인 사람, 물론 이제 그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뭐 어쩌고 누가 그 어떤 사회 통념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여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판사님도 사람이고 판사님이 그 사회 전반의 그 어떤 인식이라든지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거죠. 내가 이제 사회 통념을 사회 통념, 즉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걸 본다고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까라고 막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님 또한 판사님이 사회 통념이 이렇게 1이라고 생각하면 1로 가는 거고 2라고 생각하면 2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거는 요런 상황은 주로 이제 당사자간 합의가 안 돼서 누군가의 어떤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판단이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의 그 근거는 판단을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자, 이거를 본 그 일반인이 과연 이거는 배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배터리는 내가 추가로 갈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걸까라고
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죠. 산지 오래됐고 착용한 지는 2년 지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는 배터리 지금 안 돌아가고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60만 원 사고 배터리는 그냥 내가 시계방 가가지고 갈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판사님도 아니고 또 이 사회통념에서 이걸 뭐라고 볼지 잘 몰라서 판단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즉, 규범적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판매하는 사람의 의도, 즉, 나는 당연히 구매자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어요. 라고 그런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문구를 본 사람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다른 대부분의 그 대중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고려를 해서 이걸 이제 해석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판사님이 이제 여기 이게 해석이 됐다고 해봐요. 맞아. 만약에 판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는 그냥 구매자가 가는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네가 사서 알아서 그 이제 시계방에 가라. 자, 야, 얘가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팔지 않았느냐. 40만 원에 깎아줬으면은 그 시계방에 가서 뭐 배터리 가는 거 2만 원, 3만 원인데 네가 알아서 갈아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판매자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구매자라고 할게요. 구매자가 그냥 얘가 시계방 가서 갈아줘야 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됐다고 쳐요. 자, 근데 구매자는 이제 그래? 그럼 나보고 가라고 알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게 명품이란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인데, 자, 이 배터리를 이거를 산 그 명품 백화점 그 시계 뭐 까르띠에 이런 거 비싸죠. 까르띠에가 60만 원을 살 수 있나? 그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까르띠에 매장에서 이 사람이 프랑스 까르띠에 매장에서 샀다고 해봐요. 저 까르띠에가 어느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이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까르띠에 매장에서 샀다고 해봐요. 그럼 한국에도 까르띠에 매장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 사이에 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터리는 그래 구매자가 알아서 가는 걸로 됐어. 규범적 해석 결과. 근데 그럼 까르띠에 매장 가서 갈아야 돼? 아니면은 일반 그 시계방 있죠? 그 금은 보석방 이런 데 가면은 2만 원, 2만 원 내면 그 갈아줘요, 배터리를. 자, 그럼 까르띠에 매장 가서 갈아줘야 되냐? 금은방 가서 갈아줘야 되냐? 이게 까르띠에 시계니까 까르띠에 여기가 전문적으로 배터리를 알겠어. 더 전문적으로 이 시계에 맞게 배터리를 갈아주지 않겠어? 당연히 까르띠에로 가야지. 아니다. 시계가 다 거기서 거기고 배터리는 표준이야. 그리고 다른 그 명품 시계 갈 때도 그 이 금은방 가서 가는 게 일반적이야. 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판사님은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기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애초에 이 까르띠에 그 시계방에 가서 가냐 아니면은 그냥 금은방 가서 가냐 그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가냐 이거는 애초에 당사자들이 이제 해석에 문제가 없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큰 쟁점이 아니었죠. 애초에는 지금 누가 그 배터리 비 낼 거냐 요걸로 이제 문제였는데 나중에 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누가 배터리 가느냐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해결하고 보니까 또 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다시 그 해석을 또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충적 해석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합치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판사님이 다시 돌아가서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 다시 이제 그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 둘 다 아마 까르띠에에서 가는 걸로 동의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까르띠에로 가는 거고. 근데 둘 다 아니야. 이거 파는 사람은 이거를 꼭 그 까르띠에서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어? 그리고 뭐죠? 그
그래서 둘 다 이제 까르띠에 판매자랑 구매자 둘 다 그 까르띠에 가서 갈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 요걸로 해석이 되는 거고. 자, 이걸로 이제 그 당사자들 둘 다 이거 합체가 됐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일반인은 그러면은 이제 사회 통념상 이 배터리 시계를 갈 때 까르띠에 가서 가느냐 아니면은 금은 보석 종로구 뭐 그런 데 가서 가느냐라고 누, 사회 통념상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그런 이제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 자연적 해석, 이제 규범적 해석은 일단 어떤 순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애초에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들의 그 의사가 합치되는 거는 자연적 해석으로 보내버리면 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의 조항이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데 한 3조 빼고는 다 요렇게 의사가 합치됩니다. 그러면은 3조 말고 1조, 2조랑 그다음에 4에서 10조까지는 요거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3조에 대해서는 이제 막 당사자가 의견이 있어. 의견이 아니라 이견이 있어. 그러면은 요거에 따라 해석을 하고. 근데 이 해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구멍이 있는 거야. 당사자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뭔가 이렇게 정해야 되긴 하는데 정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정해줘야 되긴 하는데 얘네들이 미처 차마 그 규정에 넣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충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당근마켓 이걸 들어서 이거를 이제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이거는 이제 사례로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법률행위 해석이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이제 계약 당사자가 뭐냐라고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법률행위 해석이 끼어들거든요. 자, 뭐냐면요. 제가 드러났어요. 자, 한민옥이랑 김민옥이랑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근데 이제 한민옥이 실제로는 계약을 했는데, 근데 매매 계약서에는 자, 자, 김민옥이 들어간 거예요. 매매 계약서에.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김민옥에다가 내가 김민옥이라고 사인도 했어. 근데 이 여기다가 김민옥이라고 적은 사람이랑 김민옥으로 사인한 사람은 실제로는 한민옥이야. 그러면은 이 계약 당사자는 김민옥이 왜냐면 김민옥은 여기 매매 계약서에 김민옥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쓴 사람은 한민옥이라니까. 그러면은 당사자를 누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김민옥 계약 당사자가 김민옥인지 한민옥인지 이제 헷갈리는 누구를 당사자로 해야지? 매매 계약서에 있는 사람은 김민옥인데 이거를 쓴 사람 은 분명 한민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로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그 법률 행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자연적 해석, 그다음에 규범적 해석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김인지 한인지 이걸 이제 정하는 겁니다. 김인지 한인지. 자, 김민욱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김민 요 지금 김미 계약 당사자인지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요. 지금 이거 매도인이에요. 그 매수인은 한 명이에요. 지금 매수인은 지금 뭐 누가 매수인이니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는 논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김민욱인지 한민욱인지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김민욱이 그 매매 계약 당사자로 되는 경우가 뭔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만약에 한민욱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김민욱의 이름을 썼지만 실제로 한민욱이 이 김민욱 이름을 쓰고 김민욱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한민욱이 이제 김민욱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한민욱은 김민욱을 정당하게 대리한 것으로 봐요. 자, 대리는 이따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리라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무언가 그 당사자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허락을 받았어. 야, 그거 땅 팔 테니까 뭐 네가 어떻게 해봐라고 김민옥이 한민옥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민옥이 김민옥이라는 그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라면은 한민옥은 김민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그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당한 대리권에 의해서 김민옥과 이 매수인 간의 그 법률 관계가 맺어졌고 이 계약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누구예요? 그럼 나중에 이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얘죠, 얘. 얘죠,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근데 허락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김민옥이 한민옥한테 그 땅 팔아라고 이제 허락을 해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한민옥은 이, 이 김민옥이라는 그 명의를 쓴 거잖아요. 명의를 이 사람의 그 허락이 없었으니까 무단 사용한 거죠. 예, 그래서 무단 사용이라는 그 말이 교과서에 서 있는데 김민옥의 그 이름을 무단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가 없잖아요. 김민옥이 한민옥한테 야, 그 내가 뭐 땅을 팔게 뭐 어떤 그런 의사 표시를 한 거 아닌데 그냥 얘가 가가지고 땅 판다고 이런 얘기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계약은 김민옥과 얘와의 계약은 일단 무효입니다. 왜냐? 김민옥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적어도 요 상황에서는 1번 상황에서는 김민옥이 한민옥한테 땅 팔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김민옥 이름 들어갔지만 한 번도 김민옥이 그 매수인한테는 당연히 표시를 안 했을 것이고 한민옥한테도 자기가 땅 판다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김민옥이랑 이 매수인이랑 쓴 이 계약서는 무효고 따라서 그 매매 계약도 뭐 있을 수가 없죠. 매매 계약은 이제 무효가 돼서 이 사람은 아무리 매매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이 김한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이전 등기 해줘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제 126조를 여기서 이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 아직 표현대리 배우기 전이고 표현대리랑 무건대리랑 배우기 전이니까 일단 요거는 이따 와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이게 뭐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이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여기서 매하는 사람 있죠. 여기서 매매인이잖아요. 매매인은 지금 김민옥인지 한민옥인지 문제가 되지만 이 결국에는 얘가 만약에 김민옥이 계약 당사자로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얘랑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의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얘 중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인지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자,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김민옥은 실제로 이 땅 소유자예요. 땅 소유자인데 이 매매 계약이 이 김민옥 이 법률 해석을 해서 딱 확정을 한 결과 김민옥이 이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죠. 그러면은 얘로서는 얘한테 야 김민옥 그 네 땅 나한테 이제 넘겨줘야 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법률행위 해석의 결과 이 땅 소유자인 김민옥이 아니라 한민옥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되면은 이 사람은 매수인은 이 김민옥한테 아무런 그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김민옥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계약서에는 김민옥이 나와 있죠. 근데 법률행위 해석 결과 이제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상대방은 나는 그 소유자인 김민옥이랑 체결한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김민옥은 아니래요. 나는 한 번도 이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이거 제가 사인한 것도 아닌데요.
심지어 제가 쓴 것도 아니고요. 어, 뭐냐. 이거 필체를 보니까 한민옥이라는 애가 그 제 거 그냥 김민옥이라고 이름만 쓴 것 같아요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판사님이 해석을 해요. 해석을 했는데 해석 결과 이 한민옥이 계약 당사자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매매 계약서에 김민옥이 써져 있다 해도 뭐예요? 계약은 얘랑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 땅 사려고 했던 애 있잖아요. 얘는 얘한테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얘한테는 계약상 청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이 무효니까. 얘랑만 계약이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땅이 있지만 얘는 땅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든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 지금 얘는 넘겨줄 게 없어요. 땅이 없는 앤데 땅 그 지금 넘겨주 있다고 지금 작성한 애예요. 근데 땅을 뭐 최종적으로 뭐 넘겨줄 방법이 있긴 하겠죠. 뭐 그 김민옥한테 한민옥이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겠지만 만약에 김민옥이 팔기 싫다고 하면은 얘는 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얘한테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 지는 거겠죠. 한민옥한테. 아무튼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를 이제 정하는 것이 그 뭐랄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 요 얘네랑 얘네 둘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약 당사자를 이제 결정하는 것을 이것도 이제 법률 행위 해석이라는 그런 어떤 틀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계약 당사자가 누가가 되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례 1은 끝났고 사례 2. 자, 이거는 이제 대출에서의 좀 특이한 이제 해석이 있어요. 약간 이 매매 그냥 일반적인 그 계약이랑 조금 다르게 대출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아까 전처럼 이 대출 계약서입니다. 이거 대출 계약서. 이름은 김민옥이 빌린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민옥이 이거를 저기 다 작성하고 도장도 그 김민옥 도장 찍고 그다음에 김민옥 사인으로 했지만 그거를 뭐 찍고 뭐 거기 동의 이거 누르고 이런 거 한 사람은 은행에서 앉아 있는 사람은 다 한민옥이에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요. 은행 돈 빌려준 사람 은행이 있겠죠? 그러면 은행은 이제 김민옥은 땅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데 이제 한민옥은 빈털털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은행은 김민옥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고 싶죠. 왜냐면은 나중에 돈 돌려받아야 되는데 얘는 개털이라서 줄 돈이 없고 얘는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사건의 전말을 알고 보니 자 한민옥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요즘은 뭐 그런 게 잘 없겠지만 얘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도장이랑 뭐 그 뭐 신분증 이런 거 다 챙겨와가지고 이제 김민옥인 척 하면서 이 은행한테 이제 돈 빌려달라고 대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김민옥은 여기에 연관된 바가 없죠. 얘는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예요. 얘만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른 거죠. 얘는 빌릴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얘랑 얘 계약은 이제 무효로 되는 거죠. 왜냐? 계약 당사자는 얘니까 비록 김민옥으로 써졌다고 해도 실제로 이 대출 계약서 쓴 그 거기다 김민옥이라고 이름 쓴 사람은 뭐예요?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민옥의 동의나 뭐 대리권 수여 이런 것이 없는 한 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이한 상황이 있었대요. 자, 봅시다. 뭐냐면요. 돈을 빌려서 한민옥은 책임 없고 김민옥이 돈이 많으니까 김민옥이 책임 넘기기 위해서 김민옥 대출 명의자로 했다면 이거는 뭐냐? 아까 한 거랑 좀 비슷한데 자, 이 대출 명의자는 김민옥이에요. 그 대출 계약서에 나오는 사람이 김민옥인데 실제로는 한민옥이 이 돈을 빌리고 싶어. 근데 한민옥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빌린 건데 자기 이름으로 이 대출 계약서 쓰면은 뭐 은행이 대출 심사 이런 거 하잖아요. 안 줄 것 같아. 왜냐면은 얘는 담보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안 빌려줄 것 같으니까 김민옥 명의로 해서 이걸 이제 빌렸어요. 근데
그래서 김민옥한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이 계약 그 대출 계약서에 이제 김민옥을 명의자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아 근데 은행이 이런 사실을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그 방법은 뭐 다양하죠. 뭐 은행 그 창구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랑 한민옥이랑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어릴 때 친구야.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제 한민옥이 너무 이제 경제적인 그 궁핍이 심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를 둘이 이제 나쁜 놈들이죠. 얘가 얘는 좀 원래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한 1, 2억 잃어도 얘는 원래 뭐 100억 이렇게 있는 데라서 타격이 없을 거야라고 이제 둘이 이제 작당을 하고 얘는 그래서 은행은 한민옥이 실제로 돈을 빌리는 걸 알면서도 이 김민옥 명의의 그 대출 계약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자연적 해석 결과 아까 그랬죠? 얘가 얘한테 어떠한 권한 아무런 그 대출에 관련해서 권한을 넘기거나 동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얘네 둘이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률행위 해석 결과 얘랑 얘의 계약은 무효이고 그리고 얘와 얘의 계약은 유효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음 그리고 이제 판례는 어, 김민욱이랑 은행 간에 이거를 이제 무효잖아요. 얘네는 무효인데 이거를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까 법률행위 이제 해석을 한 결과 아무런 이제 권한이 없이 그 한민호 기자 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계약은 얘네들끼리 이제 맺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얘네들 사이에 그 김민호 얘네들 사이에 그 어떤 그 외관상 계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계약서는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니 이 김민호 그 뭐야 김민욱이랑 은행이랑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명의자는 김민욱이지만 이거를 체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이잖아요. 이 뒤에 한이 있어, 한. 그러면 이 체결한 사람 얘랑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는 지금 얘가 됐죠. 해석의 결과 당사자는 얘인데 일단 계약을 체결한 사람 김과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는 체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얘죠. 근데 얘랑 그러니까 계약의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한민옥이죠. 한민옥이랑 은행이랑 뭐예요? 허위 의사 표시를 한 거죠. 뭐냐? 한민옥이랑 둘 다 실제로 빌리는 사람은 한민옥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얘 뭐예요? 김민옥으로 그 계약 그 뭐야 명의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사 표시는 허위잖아요. 그리고 둘 다 이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 요건을 구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과 은행과의 그 이 외관상 유효의 본이나 실제로는 무효인 이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에 되고 자 통정 허위 표시가 된다는 게 다시 말씀드려요. 이 김민욱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 의사 표시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민욱이죠. 한민욱이 계약서 다 쓰고 그 여기 도장 찍고 했다니까요. 한민욱이 의사 표시한 것과 그래 너의 그 대출 그 저기 어 은행은 한민욱이 빌리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 그 너의 그 대출을 승인해주마라고 한 은행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김민옥과 얘 사이의 의사 표시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한민옥과 김민옥과의 의사 표시는 됐는데 다만 그 뭐죠? 맺어진 그 계약 자체는 이 요 계약 자체는 뭐예요? 이거를 계약을 외관상 맺게 하도록 한 의사 표시를 한민옥이 했으므로 이 한민옥이 허위 표시를 했고 얘가 허위 표시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 계약은 물론 김이 통정허위 표시를 한 것이 아니지만 요거 김을 자처해요. 그 김을 자처한 게 아니라 뭐 김이 아니면서도 김을 그 뭐야 표방 김을 허위 김을 모방이 아니죠. 김을
김을 자기가 김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적은 한민욱이 이제 허위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 간의 그 법률 행위 의사 표시는 허위가 되고 따라서 이거는 이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례 1이랑 사례 2는 사실은 이제 누가 당사자이며 누가 당사자로 해석이 되는 결과 그러면은 그 실제 당사자는 아니 뭐 실제 자 다시 이제 사례 1이랑 사례 2를 보면은 자 이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그 이제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이제 적혀 있는 사람이랑 이거를 그 의사 표시 있죠?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뭐예요? 한이죠, 한. 얘가 김민옥처럼 행세를 하면서 의사 표시를 한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 은행이든 뭐 매수인이든 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어쨌든 이거는 얘네와 자, 저 1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고 뭐 얘가 허락을 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 간에 맺어지고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 간에 맺어지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얘는 얘한테 뭐 돈이나 뭐 이런 걸 아무것도 그 대리권 수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은행이랑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사례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얘가 얘한테 이런 어떤 권한을 줬느냐에 따라서 권한을 줬다고 하면은 얘랑 권한을 만약에 줬다고 하면은 얘의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랑 의사표시랑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되는 결과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랑은 구별하셔야 돼요. 아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려워서 어려워해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 무효 그 취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 통정허위 표시, 그다음에 뭐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있어. 또 뭐가 있어? 착오 의사표시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자, 의사표시가 요 경우에 다시 봅시다. 이 경우에는 김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 당사자로 하는데 김은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만 의사표시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한의 의사표시와 그다음에 은행도 지금 그래 뭐 명의는 김인데 실제로 한한테 돈은 한한테 가는 거라는 걸 은행이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도 의사표시 한 거 맞죠? 근데 둘 다 의사표시 한 건 맞은데 그 의사표시가 허위이기 때문에 통정 허위 그 108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는 무효인 거고 따라서 한해 의사표시는 이제 김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 의사표시가 무효인 이상 이 의사표시에 기반한 이 계약 김과 은행이 그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그 통정 허위 표시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이므로 무효이다라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로 이 계약이 무효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과 은행의 의사 표시예요. 의사 표시. 이 의사 표시가 108조에 의해서 무효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표시와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 계약을 이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 당사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103조는 뭐 103조는 뭐 이렇게 딱히 왜냐면은 판례를 이제 뭐 그러니까 사례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이중매매 요거고 판례가
뭐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딱 뭐야 반사회적 법률 행위니까 뭔가 범죄에 해당되는 대부분 범죄로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계약으로 한 것은 대부분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겠죠. 그래서 여기는 막 크게 이렇게 쟁점이 이거 자체로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그거는 굉장히 이제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인 것 같은데 또 판례가 아니라고 본 것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본 것도 있고 그렇게 좀 달라서 그거는 아마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저희 때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반사회적 뭐 되는 것과 아닌 거는 뭐 그거는 할 수 없죠. 암기해야죠. 뭐 이거는 뭐 이해를 무슨 뭐 이거는 그냥 딱 읽어보면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닐 것 같은데 행위랑 한 것도 있고 그 좀 딱 읽어봤을 때 이렇게 안 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어떤 그 반사회적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를 딱 구별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례가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라고 하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좀 판례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채권자 대위랑 그 이중매매랑 이제 채권자 대위 요거랑 이제 연결시켜서 103조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중매매 뭐예요? 이 매도인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얘한테 먼저 팔기로 했는데 또 매매 계약서를 또 작성해요. 얘랑 먼저 작성해 놓고 또 작성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한테 그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나가리가 된 거죠. 뭐야? 나한테 팔기로 해놓고서 그리고 계약서 보니까 내가 더 앞서서 체결했구만. 왜 나한테 안 주고 얘한테 그 나도 그 똑같은 뭐야 계약서 쓰고 너한테 돈 줬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왜 얘한테 준 거냐? 이 배신 때린 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103조 행위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판례는 아니다. 야,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 않냐? 계약자유의 원칙. 예를 들어서 뭐 얘가 1억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얘가 나는 1.5억 주겠어. 라고 하면은 갑 입장에서는 why not? 얘한테 파는 게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이거를 갑이 얘한테 등기 넘길지 누구한테 팔지는 갑 마음이다. 그거를 뭐 매매 계약서를 두 명한테 작성했다고 해서 얘한테 넘겼다고 이거를 뭐 배신은 배신이겠지.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이거를 뭐 법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그건 당연한 건데 다만 병이 적극 가담 시 무효. 예를 들어서 뭐 적극 가담이라는 게 뭐랄까요? 갑이 이제 야 이거 1억에 썼고 자, 이런 이제 갑이 얘네랑 먼저 계약을 한 걸 알고 있어요. 병은 알고 있는데 야, 1억? 야, 나는 5천 더 붙여가지고 1억 5천에 5천에 줄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갑이 안 돼. 뭐 이미 계약서 써가지고 그건 좀 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러니까 뭐 병이 뭐 온갖 말로 꼬십니다. 그때부터 뭐 나한테 팔아. 뭐 나한테 팔면은 뭐도 해줄게. 뭐 내가 소개팅도 시켜주고 뭐 또 해주고 어쩌고 그러면서 갑이 이제 결국에는 병한테 이거를 얘랑의 어떤 계약을 파기하고 요렇게 이제 넘기는데 갑이 이제 적극 가담하면 그거는 아니지라고 이제 판례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의 계약을 이제 103조로 만들어서 무효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판례고 자 그래서 이중매매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103조에 의해서 그 이중매매 됐을 때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의뢰 구제 수단. 지금 이제 어 의뢰 구제 수단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자 지금 요 상황을 저 요 밑에다 이제 쓴 거예요. 지금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병한테 이제 갑이랑 병이랑 매매 계약했고 병한테 지금 등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여기서 최종적인 그 자기가 소유권을 가져오려면은
을이 뭐예요? 자기한테 등기가 와야지 어쨌든 등기가 한 번이라도 와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등기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을이 지금 뭐예요? 을은 아직 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의 매수인 원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을은 계약에 기해서 갑한테 야, 이전 등기 해줘라고만 할 수 있지. 을이 병한테 바로 야, 나한테 갖고 와라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어요. 왜냐? 을은 얘한테만 그 계약상 채권이 있다니까요. 갑한테만 있는 거지. 을이 지금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면은 뭐 갑이든 병이든 정이든 뭐 여러 명한테 이거 뭐 내 거 해서 뭐 꺼져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얘는 채권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뭐예요? 어떤 채권? 이전 등기 채권의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한테밖에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중매매해서 이제 갑이 얘한테 넣어가지고 등기했는데 이제 얘한테 이렇게 청구해요. 야, 니네 이거 무효니까 지금 너 이거 병한테 받아가지고 나한테 줘 이러는데 갑이 협조를 안 해. 지금 가만히 있어. 뭐 카톡 보내고 뭐 빨리 이전 등기 해줘. 뭐 그렇게 해도 막 얘가 다 익십이야. 그러면은 을은 어떤 을은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되나요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을은 일단 갑한테밖에 그 청구를 못 합니다. 근데 병한테는 직접 청구를 못 해요. 왜냐? 을은 계약상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자가 아닙니다. 을은 갑이 파는 요 집에 관련해서 을은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에 불과한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원래 병한테 이 등기가 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 갑과 병의 이 계약은 무효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무효에 기한 등기도 쭈루루 무효가 되죠. 그러면은 소유권은 다시 갑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외관상 아직 여러분 등기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소유권은 얘한테 있지만 등기부 때 보면은 아직도 갑에서 이제 병으로 넘어간 그 등기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병이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자기가 받고 싶은데 지금 갑에서 병으로 이제 넘어간 게 아직 등기부 여기 이 집 등기부 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을은 갑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맨 끝에 소유자는 병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지우고 얘를 다시 뭐예요? 그 소유권자로 이거를 지우고 자 이제 갑만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을로 가게끔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채권자 대리권에서 이거 이중매매를 이제 맨날 나오는 이유가 이 채권자 이제 대리권은 그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일 것을 유하지 않죠. 그리고 이 채권이랑 지금 갑이 이제 얘네들 계약이 이제 말소됐기 때문에 그 계약이 말소가 아니라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무효에 기해서 그 병병이로 된 그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면은 갑 입장에서는 얘한테 이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청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를 먼저 그 말소 청구를 해야지 내가 이걸 받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 채권들 간의 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채권자 대리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가 갖고 있는 을로서는 갑을 대위하여 갑이 무효인 계약에 기해서 병이 갖고 있는 이 등기를 지워라라고 대위하여 병의 말소 청구합니다. 즉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을이 당사자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갑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을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대위해서 병한테 말소 청구를 해서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갑이 계속 이제 소유자였는데 이제 그 등기부상 그 병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명의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뭐 교과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교과서 보면은 교재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명의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이게 이게 무효가 되면은 등기부상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갑에서 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등기부상에는 이 그 종이 그 뭐 전자 뭐예요? 전자 등기국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등기부상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변동이 안 됐으니까 실제로는 계속 갑거인 거예요. 왜냐? 지금 갑에서 을한테도 아직 안 넘어갔죠? 병한테 넘어간 건 무효죠? 그러면은 그 뭐야? 계속 소유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인 거예요. 다만 그 명의는 지금 외관상 등기부상 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갑을 대위해서 얘 거를 지워버리면은 명의가 다시 갑으로 돌아오는 건 맞죠. 다만 소유권은 지금 등기부상에서는 이렇게 보여도 실제로 그 법리적으로 보면은 등기부는 그 법리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법리가 있고 법률 행위가 있고 그거를 결과로 이제 등기부에 기재하는 건데 이거랑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등기부가 이제 명확하게 그 모든 법률 관계를 이제 나타내주는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 그 명의는 얘한테 이제 갔을지라도 실제로 그 이 갑과 병의 그 계약이 무효인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갑 거였다. 을한테 한 번도 소유권이 넘어간 적 없다. 왜냐? 을은 물론 등기를 이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등기는 외관상 유효일 수도 있지만 아예 애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병한테 한 번도 등기가 넘어간 적이 없고 따라서 병은 한 번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따라서 계속 을이 처음부터 갑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소유자로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갑 명의로 다시 그 등기가 되어 오면은 을은 뭐 원래 이제 그 매매계약에 계속 이전 등기 청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을은 이제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거예요. 음, 이 103조랑 이중매매 채권자 대위권은 저는 사실은 이게 막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1학년 로스쿨 1학년 때 이거를 배워요. 1학년 때 배웠는데 이거는 사례 문제로 뭐 맨날 단골이고 너무 많이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2학년 말 가서는 이제 뭐 그 다른 법들도 이제 심화해서 배우면서 그 이제 뭐야 그 민소법도 막 이제 배우게 되고 뭐 별거 이제 다 배우면서 이제 민법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막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103조와 그러니까 이제 103조는 사실은 이제 이중매매와 이 채권자 대리권 요게 이제 메인이고 음, 요 구조를 이제 잘 이해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계약이 무효인 것과 그다음에 등기가 무효인 것 그다음에 명의가 이전하는 것과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 이거는 다르다는 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하시고 의뢰 구제수단 채권자 대리권과 연결해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